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뭐랄까, 책 읽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강의하기 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이죠, 이것도.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좋은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죠. 예. 자,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전공만 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의사니까 한의학에 관한 정보라든가 책에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죠. 예, 세계 각계에서 소위 말해서 현대 고전이라고 하는 것들, 뭐 유명한 책들이 있죠. 뭐 총균세라든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나온 뭐 인류에 관한 문제, 호모 사피엔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유튜브에서만 강의를 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책을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눈이 안 좋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제가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눈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날짜로 뭐 여러분들은 제 이 녹화를 한 20일 뒤에 보겠지만은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한문을 공부를 했을 때, 자, 우리가 한문을 공부한다.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독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패단이 있어요. 주자 중심으로 읽는다는 패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서삼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제자백과라든가 역사서, 문집, 이렇게 고문집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 사서삼경을 읽지 않고 먼저 중심을 잡지 않고 제자백과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당송팔대 가문집이라든가 그렇게 읽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뭐 범생이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이렇게 추종한 편입니다. 근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읽는 분야에서 정선된 어느 정도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뭐랄까, 반복해서 많이 읽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습니다. 자기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 저 책 많이 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글을 쓸 때 확연히 내가 독서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회인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사회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사회학을 공부하던 역사학을 공부하던 또는 문학이다. 영문학이 있고 또 여러 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문학이라든가 뭐 그냥 뒤죽박죽 읽어도 관계는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체계적으로 읽는 게 좋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악 감상하는 것도 뭐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것저것 듣는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면 그 계통의 음악을 쭉 듣다 보면은 또 새로운 영역을 발견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좀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이왕이면 독서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글을 읽는 게 좋다.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책을 제가 손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한 최소한도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대여섯 번 또는 좋은 책들 같은 거 몇십 번 정도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저와 같이 이 분야의 상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상한론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계요약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원사대가라든가 또는 온병이라든가 또는 뭐 현대의 어떤 필요로 하는 책들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학문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공부가 풍성해지는데 많이 개통도 없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많이만 본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무성한 그냥 잡초밖에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학습의 효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계통별로 공부하는 게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이 짧아서 제가 서두에 그냥 한번 너스레 떨어봤습니다. 자, 상한에 흉중유혈하고 위증류 사기하야 복중통하고 욕 구토자는 황련탕으로 치료한다. 자, 여기에 벌써 많은 문제점이 있죠.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항상 병증을 근거로 해야 된다. 흉중유혈이 여러분 병증입니까? 아니면 병인입니까? 그죠? 흉중에 열이 있다. 또 위증에 사기가 있다. 이게 병증입니까? 아니면은 병원입니까? 병인입니까? 이거는 병인에 가깝죠. 발열 이렇게 두통 이것은 증상이지만 흉중에 뭐가 있다. 위중에 사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군가의 주석이죠. 주석입니다. 주해.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위탁된 글들이에요. 전부 다. 후세 사람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조문을 황련당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흉중유혈과 위증류 사기라는 것을 살짝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안에 복중통하고 요 구토자는 황련당으로 치료한다가 원래 정문인데 이것만 가지고 황련당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론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안에 예를 들어서 번열하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증류 사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사기가 뭡니까? 이거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위증에 사기가 있다고 하는 게 뭐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위증류 조시라고 그러죠. 위증에 조시가 있다. 그 조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위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스토마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대장에 조시가 있다 이런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미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흉중유혈과 위증류 사기는 이것은 비록 병인의 의안이나 위탁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글이 있다 보면 정말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 중요한 단서,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썼는가? 흉중유혈과 위증류 사기라고 하는 병인의 의안을 이 조문에다가 집어넣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증을 근거하지 않고 능히 병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상한론에 절대적으로 독소에 있어서 기준이 뭐라 그랬죠? 견병지원이잖아요. 병증을 보고서 병원을 파악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자서에 나와 있는 중경서 독법. 중경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발상이에요. 병증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이 생겨난 원인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도 덮어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병인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전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증거가 부족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서 이 의안은 뭐죠? 이 두 가지죠. 흉중유혈과 위증류 사기라고 하는 이 의안을 모색할 수 있었는가? 의혹이 누구나 이 글을 읽으면 의혹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조문이 미비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처방을 처방의 뜻을 빗대어서 요거는 애저방해 애라고 하는 거 요런 애자 있습니다. 뭐뭐에 빗대다 이런 식으로 처방을 읽는 거예요. 자, 그 중경서라든가 그 저기 뭐죠? 금계요약 같은 데는 증상은 있는데 처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처방은 전해져 왔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서로 대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방의 의도를 헤아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병인을 누군가가 몰래 삽입한 거다. 그래서 찬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의안은 이거죠. 이 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인하여 도모되었는지를 마침내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방을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고 문제가 불투명한데, 자, 질문한 내용이 부족하고 불투명한데 답안이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위중류 예를 들어서 흉중유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열이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이 조문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처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안은 증상과 처방을 우리가 항상 대조를 해 봐야 된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은 기릭동동이죠. 기릭동동의 그 소위 말해서 상한론에 관한 그 글을 남겼을 때 유치방을 보게 되면은 그분은 예를 들어서 위중유열이라든가 흉중유열이라든가 위중유 사기라고 하는 거를 다 조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과 증상과 처방이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맞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중유 사기로 하는 것은 표기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합당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위중유 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위중유 유음이라고 말하는 게 낫다. 다른 조문에 어떤 조문에는 이와 같은 표기가 있죠. 위중에 유음이 있다. 또는 여러분 위중에 한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중이 허랭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도 하죠. 다 똑같은 유입니다. 황금의 반하 생강을 가한 것과 그 황금탕이 예를 들어서 반하 생강을 집어넣은 것과 황련탕은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반하 사심탕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황련을 군약으로 하고 황금을 제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심화 비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세에서 황련은 상초의 열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황금은 중초의 열을, 황백은 하초의 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거기에 계지, 반하, 건강을 첨부한 걸 봐서는 흉중유열과 흉중에 열이 있는 거는 맞고 심중이 번개하면서 구토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황련탕을 쓰는 것보다 반하사심탕을 흉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위에 어떠한 문제, 유음이 있을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반하사심탕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가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문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자,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조문을 읽어왔는데 174번에 해당되는 상한 891에 자,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새로운 용어. 아이고. 여기 잠깐만 이렇게 안 뜨지. 풍습상박. 그러니까
상한론의 기존적인 글쓰기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양식의 글이 나타난 겁니다. 예, 이것이 상한론 조문에 있다 그래서 상한론에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글쓰기하고는 다른 방식이에요.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것은 금계유략에 해당되는 글쓰기가 여기에 조문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상한 891에 풍과 습이 서로 치고받아서 뭐뭐 때문에 이런 소리죠. 신체가 번동하고 온몸이 쑤시고 번뇌감이 있으면서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몸이 능히 좌우로 이렇게 뒤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능자전치기라는 말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통증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구토증도 없고 갈증도 없다. 이런 거 참 잘 쓴 글입니다. 맥이 부호하면서 맥이 부한데 왜 굳이 허자를 썼을까? 여러분 이 산맥이 뭐죠? 깔깔하다 이런 소리죠.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이죠. 왜 굳이 이와 같이 파악하기 어려운 맥상을 제시했는가? 이거 여러분 다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개지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대변이 굳어 있는데 배꼽 아래에서부터 심화 부위까지 굳어 있는 경우는 있으면서 소변이 자리한 경우는 개지를 빼고 거기에 백추를 집어넣어서 치료를 한다. 자, 이건 전부 다 의문투성입니다. 저도 이런 조문대 하면은 혼란이 와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상한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이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대변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소변을 옛날 사람들은 항상 언급했다는 거. 자, 소변 자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소변을 정상적으로 잘 본다는 뜻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론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원래 없어야 돼요. 이 글은 없어야 됩니다. 상한 891에 그 사람이 신체 번동하고 불능자전축하며 불구불갈하고 맥부위 삽자는 개지 부자탕으로 치료한다. 이게 원래는 그래도 타당한 정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병인의 개념은 뭐죠? 결국은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 이와 같은 논리 전개는 후세에 굉장히 발달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쓰죠? 신호요통, 담골두통, 비위허약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미 이와 같은 글쓰기가 서서히 중경의 증후론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글을 그냥 막 볼 게 아니라 이 도대체 우리 한의학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현대의 이와 같은, 그러니까 멋진 말입니다. 풍수상박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합리적인 말인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형성이 안 돼 있었다. 이거는 후세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 상한론 조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죠? 풍과 습으로 인해서 병증이 발생되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육경제강으로 이렇게 문장을 바꾼다면은 태양지병이라는 말 대신에 풍습지병 또는 풍지병, 습지병을 이렇게 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자, 풍습지병이라고 하는 글쓰기는 합리적이죠.
예, 이것은 틀린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해석하면 풍습으로 인해서 병이 되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예, 풍습이 병증이 유발시키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풍습으로 인해서 병증이 발생이 되면 이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태양주의병이 있을 때 태양으로 인해서 병증이 형성이 되면 이것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예, 풍과 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상의 구체적인 물질이죠. 풍을 알 수가 있죠. 파악할 수가,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습이라고 하는 거. 근데 태양은 뭐죠? 태양이 병이 되면, 태양으로 인해서 병이 되면, 이렇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태양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거죠? 경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광의 방광경에 병증이 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또는 방광의 부증으로 병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되잖아요. 그것은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경변증에 있어서 태양, 양명 그것은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듯이 기릭동동이 말했던 것처럼 가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적인 거잖아요. 실체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금교율학에는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지유병, 노지유병, 예를 들어서 곡달지유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또는 양독지유병, 음독지유병.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문자놀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문자를 우리가 이 문자놀이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인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글을 이해를 하고 처방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평생 글을 읽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지휘병이라는 말은 그 태양을 부호, 기호로 봐야지 어떠한 실체, 풍습과 같은 실체로서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요략의 의안이 잘못해서 중경서 정문에 들어온 케이스다. 이 풍습상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본래 이 사람은 망향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망향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의 체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기가 울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울결되어지고 이것은 우리 한의학적인 병리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믿습니다. 현대 양방의사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저는 이런 표현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기가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기육골절에 침습되어 있다. 수기가 기육골절에 내부에 침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구불갈이라 그랬잖아요. 구토증도 없고 갈증도 없다. 그래서 여기 기육골절에 침습돼. 제가 유달리 여러분 골절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연히 외감에 노출되어짐으로 인해서 우연히 외감에 노출되어져서 그 체내의 습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상투적으로 쓰는 거죠. 반발작용 도리어 더욱더 발동해 가지고서 신체가 번동하고 능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감에 노출되기 이전에 꼭 상한이라든가 중풍에 의해서만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본래 몸의 현재의 컨디션이 몸의 체온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는 정기라 그랬지만 수기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자, 이게 제가 3년 전에 쓴 글하고 조금 이 파란 글자는 바꿨습니다. 더 집어넣었어요. 체내의 습기가 앞에서 썼던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서 체내의 습기가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면서 더욱더 발동해 가지고서 몸이 쑤시고 아프고
굴신분이 분리해지고 이렇게 뒤치덕거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노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예. 이와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제가, 자, 습기의 밀도. 아이고, 이거. 예. 습기의 밀도가 피하의 성함보다 심하기 때문에, 농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피하 성함의 경우는 마왕탕을 쓰잖아요. 예. 수기가 여러분 침착돼서 마왕탕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처방에서는 마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이에요. 고로 이 습기가 밀도가 땀이라고 하는 성질보다,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땀보다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표질 경환의 마왕으로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든 용어예요. 표질하다. 마왕의 성질은 여러분 가볍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합니다. 이게 마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습기를 능히 구축하기가, 내몰기가 어렵다. 예. 그 습의 특이한 성질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예. 이건 예전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처방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회양하고 축수하는 부자의 힘을 빌린 연후에야 능히 침습된 습기를 구축할 수가 있다. 예. 그럼 여러분 나는 마왕 쓴다. 쓰셔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체질이 다소 비유하고 침습되어 있는 체질이라면은 마왕, 백출, 부자 이런 것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환기도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여기에서 나온 처방이라 하다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마왕도 쓸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체력이 예를 들어서 몸이 뚱뚱하고 비유하고 이런 사람이 그 습기가 침착해 돼 있을 때 백출이라든가 마왕이라든가 같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것. 예. 그러나 반드시 부자재를 써야 한다는 것. 예. 이 조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왕을 굳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왕의 그 성질 때문에 그래요. 마왕이 예를 들어서 발환작용이라든가 침습된 것을 어느 정도 발산시켜주는 건 맞는데, 너무나 성격이 급한 거예요. 마왕의 성질이. 예. 빠르고 가볍기 때문에.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은 침착되고 무겁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기라 하더라도 수기의 성질과 그 밀도에 따라서 약에 미치는 양력이 다르다는 것. 이럴 때는 마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마왕 세신 부자탕도 큰 의미에서 여러분 쓸 수가 있습니다. 굳이 계지 부자탕만을 쓰는 게 아니라 마왕 세신 부자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지와 부자가 결합되어 있느냐, 마왕이 부자와 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를 우리가 보통 예전 사람들은 신경통, 만성 신경통 환자들한테 부자를 쓰는 이유가 회양시켜주는 의도도 있지만 습기를 제거해 주는데 부자만큼 효력이 강한 약이 없다는 것. 자, 여기서 불구불갈이라고 굳이 왜 썼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은 아직 소쇼탕증과 백호탕증이 아님을 밝힌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 글을 쓰시는 사람은 병세의 관점에서 이 정도 되면 구토증도 있을 수도 있고 갈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습기가 기육과 골절에 침습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우리 몸을 운행하는데 기의 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제가 그 중용소 도법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정체되어 있는데, 수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을 때
수기의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피부 기욱에 수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골절간에 정체되어 있을 때가 더 심하게 움직임이 적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라 하더라도 기의 위치에 따라서 기가 가지고 있는 농도라든가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물리화학 잘하는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전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전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기 동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이 관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양으로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동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또는 구리라든가 그 재질에 따라서 전기에 운행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요인, 피부가 예를 들어서 두껍다든가 또는 허하다든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어떠한 그 허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피부의 어떤 농도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히 그런 사람들은 습이 침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자를 써야지 개지라든가 마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맥부어의 삽자에 참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요. 이 조문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후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맥부어의 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 표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알 수가 있는가? 자, 이거는 제가 새롭게 쓴 거예요. 부는 풍의 반응이기 때문이요. 삽은 습의 상황, 습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근계유략에 자주 나타납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천착의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억지로 글을 조잡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조작을 해가지고서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 봐라. 맥이 허라는 말 도대체 왜 썼죠? 이런 말을. 맥이 부하면서 허하다. 이것도 여러분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허라고 하는 것도. 부자 때문에 그래. 부자를 써야 된다. 마왕을 써서는 안 되고 부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삽이라고 하는 것은 습을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억지로 끼워 맞힌 조문이라는 거예요. 상한론 조문에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글을 보는 어떠한 나름대로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그 임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제 강의를 이해하면 뭐 증상하고는 별개의 어떠한 그냥 문자놀이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만 이런 것을 극복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 글이 말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 자, 허자 이것은 참보니 이것으로서 망양의 구실로 삼기 위해기 때문에 여기에 계지 부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보통은 이것은 참보의 글자, 허자, 실자. 실은 뭐라 그랬죠? 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심한 것도 의미가 돼 있지만 대왕을 쓰기 위한 궁극적으로 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대왕을 쓰기 위한 구실이죠. 허자는 부자를 쓰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살짝 누군가가 몰래 보충해 놓은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자리하는 경우는 계지를 빼버리고 백추를 집어넣는다. 기릭동동은 이 조문에 대해서 저는 다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소변 자리하니 상충이 없기 때문에 계지를 거한다고 했고 성무기는
예, 소변이 리하면서 대변이 굳은 경우는 진액이 부족한 것이니 이때는 계지를 제거하고 백주를 집어넣어요. 저도 이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 또 아니면 다른 무언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조문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이 백출을 왜 썼을까? 여러분 백출도 여러분 진액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쓰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무기 해석도 그렇고. 예. 예. 미상숙시 누가 옳은지 예, 누구 숙이죠? 누가 옳은지 자세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또한 이렇게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이것은 훗날을 기약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이 조문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대변이 굳고 소변이 자리한 상태에서는 계지를 빼고 백주를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해석을 잘했으면 저한테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소변 자리는 소변을 금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변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량에 과다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변 자리라고 하는 건 소변이 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조문에서는 소변을 자기가 억제하지 못해서 소변이 조금 흘러나온다 이 소리예요. 너무 지나치게. 예. 다만 강평본에는 소변 분리라고 했고 옥한본에는 소변 자리라고 했으나 나 또한 예, 소변 자리로서 정문으로 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예, 생각되어집니다. 예, 다 나름대로 타당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 자, 고방가들은 일찍이 말하되 백출, 부자, 복령이 소변 리 분리에 소변이 자리하던 소변을 자주 보지 못하던 간에 모두 다 적용되어진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마왕과 계지가 땀이 흘리지 않던 땀을 저절로 흘리던 관계없이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왕은 땀이 나지 않는데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땀이 나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계지는 땀이 나지 않는데 쓰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은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예, 사람들이 예, 이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 소변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복령이라든가 예, 부자나 백출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 가운데 요번 소변 분리 이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자하고 예, 하자 이 글자가 같잖아요. 이게 글자 베끼는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불자를 모르고 이렇게 하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막 뭐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글들이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예. 자, 오늘 뭐 강의하는 거 풍습 상박에 대해서 우리가 예, 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죠. 예. 습으로 인한 병. 예. 그리고 풍은 뭐죠? 풍은 이건 외감이죠. 외감. 습은 뭐죠? 내상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외감과 내상이 서로 부딪힘으로 서로 이렇게 병의 원인이 되는 것. 예, 멋있잖아요. 예, 이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꼭 풍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외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있는 내상이 예, 부딪혀가지고 이걸 감응이라고 그랬죠. 서로 감응한다. 예, 감응한다. 예,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예. 예, 여기 앞에 내외가 서로 감응한다. 인체는 풍습 상박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내외에 감응한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것은 꼭 비단 습으로만 일한 게 아니죠. 예.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병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체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제가 경기병이 지기 그 병증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그 체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단순히 체질이 아니라 상한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수기가 많은지 부족한지 예, 소화기가 무력한지 또는
장이 예를 들어서 무력한지 아니면은 건조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